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모집 선발 관리 출제 예상 문제부터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 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마지막에 오늘은 요거 좀 정확하게 여기랑 뒤쪽의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307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307번. 종업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거 물었습니다. 틀린 거. 자, 보겠습니다. 1번 선발 도구의 타당성이란 선발 대상자의 특징을 측정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 건 다 뭐였습니까? 타당성이 아니라 그렇죠.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 1번. 자, 볼게요. 계속. 사내 공모제는 지원자가 직무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회사를 이직할 가능성이 낮은 모집 방법이다. 그렇죠.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거예요. 왜? 같은 회사 사람이 그냥 이동해 오는 거니까. 그렇죠? 3번 평가센터법 지난번에 했죠. 이 간부로 승진할 사람들을 주로 교육원이나 혹은 그 연수원에다 모아놓고 여러 가지 미션을 주고 그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평가하는 방법인 그게 평가센터법 혹은 인적평가센터법이라고 하는데요. 평가센터법은 비용상의 문제로 하위직보다 주로 상위직, 오케이, 맞죠? 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일해야 되는 사람을 그쪽으로 전부 다 옮겨서 그리고 연수원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고위 관리직을 평가할 때 많이 씁니다. 4번에 지원자의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가 다른 항목의 평가 또는 지원자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오케이, 아주 작은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평가하는 거 후광효과. 5번에 다수의 면접자가 다수. 이거 뭐였습니까? 위원회 면접. 다른 말로 패널 면접. 그렇죠? 다 맞네요. 정답 1번. 자, 308번 한번 볼게요. 308번. 인사평가 및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물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내부 모집은 외부 모집에 비해서 모집과 교육훈련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 및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내부 모집은 외부 모집에 비해서 모집과 교육훈련의 비용을 절감하는 요까지 맞죠? 요건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과 조직의 변화 혁신에는 뭡니까? 그건 외부 모집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최근 효과와 중심화 경향은 인사 선발에 나타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서 선발 도구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최근 효과랑 그 다음에 그 중심화 경향은요 인사 선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나는 거였습니까? 인사 조금 너무 좀 지역적이긴 한데 인사 평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말장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선발 도구의 타당성은 기준 관련 타당성과 내용 관련 타당성과 구성 타당성 등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에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정답은 3번. 4번. 행위 기준 국가법 발쓰는 개인의 성과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요소별로 상대 평가하는 걸로 매기는 거. 이거 뭐였습니까? 행위 기준 평가법이 아니라 뭐요? MBO. 목표 대비 얼마 정도 달성을 했나 그거 보는 거라서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MBO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360도 피드백 인사평가에서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인 상사의 평가와 비평가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하의 평가를 제외한다. 아니죠. 전부 다 평가받는 거예요. 부하도 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잠시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309번 한번 보겠습니다. 309번. 자, 신입 조직 구성원의 조직 사이와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조직 사이와 조직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요. 한번 잠깐 설명해 보죠. 신입사원의 조직 사이화라는 건 뭐냐? 신입사원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나 이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곳에 온다라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입사원들을 최대한 빨리 안착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데 이건 당연히 신입사원이 입사하고 난 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입사하기 전부터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게 회사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보를 주는 것도 하나의 조직사회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직사회예요. 그렇죠? 자, 볼게요. 보기 1번. 조직사회는 신입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진입하는 시점에 시작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 요때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전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한다라는 거 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볼게요. 2번 조직 사회화는 개인과 조직의 심리적 계약을 통해서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킨다. 그렇네요.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그래서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킨다는 뭡니까? 그렇죠. 성과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네요. 3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신입 조직 구성원은 새로운 과업을 학습하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4번 조직 사회화 과정은 조직과 그 하위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을 실제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죠. 빠르게 안착하는 겁니다. 5번에 조직은 조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재구성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정답 1번. 3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승진제도 관련된 이야기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인사 이동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은 적재적소 배치. 그렇죠? 그리고 실력주의. 그렇죠? 실력에 맞게끔 해야 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끔 배치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 전체의 균형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아, 정확히 맞네요. 그렇죠? 인사 이동의 주요 원칙입니다. 그다음 2번 연공주의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거. 연공주의는 고용의 안정성과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그렇죠. 무사안일주의. 정말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네요. 3번 승진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자격이 된 사람이 승진한다 그래서 자격 승진이라고 해요. 오케이. 맞죠? 자격 승진은 상위 직급의 공석과 무관하게 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 절대평가래요. 그냥 그 자격을 내가 충족만 하면 그냥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라서 공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번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 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선정하고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승진하는 것을 역진 승진 제도가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자격 승진이라고 합니다. 역진 승진 제도는 뭐냐? 이건 지금 자격에 맞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위쪽에 있는 자격 승진 이거 말하는 거고요. 역진 승진 제도가 여러분 흔히 아는 승진이에요. 뭡니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거. 그게 역진 승진 제도라고 합니다. 라인 쥐기의 계열 상승을 말해요. 5번에 대용 승진. 요거는 뭡니까? 요건 준 승진이라고 돼요. 요건 준 승진인데 그냥 껍데기만 승진시켜주는 거죠. 사실 알맹이는 똑같은데 껍데기만 승진시켜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현재 받는 월급, 권한, 책임 모든 게 부장인데 그냥 껍데기만 이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용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승진 제도라고 하죠. 오케이. 310번까지 했고요. 311번 한번 보겠습니다. 311번 델파이 기법.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였습니까? 전문가 여러 명을 일단 섭외를 하고요. 그들이 섭외가 됐을 때 누가 섭외되는지 전혀 모르는 익명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사회자가 질문지를 구성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보냅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그걸 보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고 난 뒤에 다시 백해줘요. 보내줘요. 그러면 사회자는 그걸 다 수집을 해서 그걸 통계치로 마련을 해서 다시 그 통계치를 종합한 것을 각자의 전문가들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역시 이때도 익명으로 그리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게끔 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점차 수렴해 가는 게 뭐였습니까? 델파이 기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1번 전문가를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바로 틀렸네요. 전문가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익명으로 섭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룹으로 추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 몇 번? 1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맞죠? 의사결정 및 의견 개진 과정에서 타인의 압력 배제한다는 게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거. 4번 전문가들을 공식적으로 소집하여 한 장소에 모이게 할 필요 없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죠. 왜? 한 장소에 모이면 이미 익명성은 거기서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5번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장기 예측에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단기 예측이나 혹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으면 그럼 계량적 방법을 쓰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정답 1번. 자, 그 다음 312번 한번 봅시다. 선발시험 합격자들의 시험 성적과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들이 달성한 직무 성과의 상관관계 측정하는 지표 했네. 뭡니까? 예측 타당성. 정답 5번.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우리 모집 선발과의 출제 예상 문제까지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교육훈련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관리. 자, 여러분 우선 교육훈련관리 역시 들어가기 앞서 이것만 꼭 알고 가자라는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체크할게요. 자, 우선 정말 중요한 겁니다. OJT와 OJT 이건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OJT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OJT를 뭐라고 하냐면요. OJT를 직장 내 교육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
그 다음 OJT를 직장 외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JT는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제식 교육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삼성증권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삼성증권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처음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을 때는요. 어떻게 받았냐? 제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모든 동기들과 함께 인사팀 주관하에 대규모의 큰 강의실에서 전문 강사를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업을 배웠습니다. 그 동기들은요. 저랑 같은 해외 주식팀의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해외 주식팀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상황에서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특정 부서에 딱 맞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삼성증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교육이 뭐냐? 그게 OJT예요. 그래서 OJT는 직장 외 교육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보통 인사팀 주관하에 합니다. 인사팀 주관하에 실천을 하는 게 그게 OJT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인사팀 주관하에 OJT, 직장 외 교육을 끝을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부서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각자 부서 배치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있었던 해외 주식팀에 갔더니 그 제 사수가 쉽게 말하면 이제 한 대리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너 우리 부서에 왔으니까 앞으로 너는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너 이거 지금부터 공부해놔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런 거는 요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뭐 다음에 와서 이거 공부했어?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직장 내 교육 OJT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 부서에서 약간 선배가 거의 1대1 형식으로 소위 말하는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선배가 나한테 딱 맞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의 어떤 그 학습의 속도를 선배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OJT의 가장 큰 단점은요. 일단 선배가 정말 좋은 또 그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서에 되게 안 좋은 악습도 함께 교육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좋은 강사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전달하는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 강사가 했던 OJT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직장 내 교육은 거의 1대1 교육이다 보니까 직장 외 교육에서는 대다수의 사람을 교육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런 게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 바로 OJT, OJT. 멘토링은 잘 알죠?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는 1대1로 멘토링 하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력 다시란 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누가 주장한 거냐면 샤인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자, 샤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자 한두 개 정도의 인생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경력의 목표, 즉 꼬린점이 있는데 그걸 샤인은 총 8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8가지가 바로 지금 앞에 보시는 이건데요. 관리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일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어. 단지 나는 어떤 꼬린점의 경력의 커리어의 꼬린점이 뭐냐면 나는 관리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관리 지향입니다. 두 번째, 기술 기능 지향 이건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요. 의사나 변호사나 혹은 뭐 변리사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 얽매이고 싶은 사람은 없고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게 기술 기능 지향입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안전 지향은 뭐냐면 저거는 요 위에 거랑 기술 기능 지향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안전 지향은 뭐냐? 나는 회사에 충성을 해서 그래서 정말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내가 안전하게 회사에 다닐 거야. 그 회사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 쉽게 말하면 삼성맨, 현대맨 이런 말 있죠. 그게 모두 다 안전 지향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 밑에 사업가 창의성 지향, 사업가적 지향 이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회사를 차려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경력의 꼬린점을 사업가 지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자율 지향은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곳에 얽매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일을 해가면서 그냥 프리롭게, 그러니까 프리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내가 내 일을 해가면서 어떤 경력을 개발하고 싶은 거죠. 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프리롭게라고 했냐면 자율지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직업이 프리랜서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율지향이 됩니다. 회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나는 내 할 일만 그냥 좀 잘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자율지향. 봉사지향은 뭡니까? 그렇죠. 남에게 좀 봉사하고 좀 헌신하는 쪽에 삶의 꼬린점을 두는 사람들이 봉사지향. 도전지향은 뭐냐면요. 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냥 과업이 떨어지면 그걸 무조건 수행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도전지향입니다. 도전지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영업맨. 어떤 물건을 주더라도 무조건 과업이 수행되면 내가 해내겠다. 그런 것들이 도전지향. 마지막으로 생활지향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추구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됐어요? 샤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경력의 꼬린점을 한두 개 정도 가지는데 그 꼬린점에 한두 개 가지는 것들을 분류해 봤더니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 관리의 핵심 이론 좀 설명을 했고요.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313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장 내 교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거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방금 다 했네요. 1번. 교육의 효과가 업무의 성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부서에서 도제식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고. 2번. 직속 상사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선배가 좋은 강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번. 잘못된 관행도 전수될 수 있고요. 다수의 인원을 교육시키는데 제약이 있다. 그렇죠? 5번에 인적 자원 담당 부서의 도움으로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거 OJT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OFJT가 됩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314번.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자주 나올 거예요. 다음 중 직장 내 훈련 OJT의 장점이 아닌 거, 장점이 아닌 거. 1번. 훈련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다. 그렇죠. 그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낮은 비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선배가 바로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가르쳐주는 거니까 비용이 거의 없죠. 3번, 구성원의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그 친구의 능력에 따라서 1:1 도제식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의 진도에 따라 맞춰줄 수 있습니다. 4번,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용이한 거는 OJT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OFJT. 문제 쉽죠? 그래요. 정답 4번. 5번, 상사로부터 직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맞네요. 자, 315번 한번 볼까요? 면접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정형적 면접이 구조적 면접을 말해요. 정형적 면접은 면접자가 주도하는 면접 형태인데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미리 질문 내역을 준비해서 실시하는 거. 맞죠? 비지시적 면접. 이게 뭡니까? 이게 비구조적 면접을 말해요. 응모자에게 최대한 의사표시를 자유를 주는 방법으로 면접자의 고도의 질문 기법과 훈련이 요구된다. 맞죠? 3번. 스트레스 면접은 피면접자의 스트레스 하에서 감정의 안정성과 인내도를 관측하는 방법이다. 맞죠? 4번. 한 면접자가 다수의 피면접자, 그렇죠. 다수의 피면접자를 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집단 면접이었죠. 틀렸네. 패널 면접은 뭐였습니까? 여기가 한 명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 명의 면접자. 정답 4번. 5번 집단 면접은 다수의 피면접자 맞죠? 그게 잘 체크해놔야 돼.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315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우선 진행을 할게요.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좀 짧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우리 교육훈련관리 출제 예상 문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